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이왕 하는 김에 처칠 시리즈 한번 계속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뭐 해보니 재밌네요.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뜨거운 반응이 생기겠죠. 뭐 콘텐츠 내용이 좋다라는 전제하에서요. 처칠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장면은 그 뭐 승리의 V자를 그린다는 사진이라든가 오늘 뭐그 처음에 이제 인트로 화면에 소개해드린 굉장히 얼굴을 찌푸린 장면의 사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강인하고 뭐 열정적이고 어마어마한 연설 능력 그리고 문필 능력 이런 걸 가진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뭐 유머 감각이 풍부했고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등등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진짜 대단한 영웅이고요. 그 영웅은 정말 그 1940년에서 41년 사이 딱 요 2년 동안 정말로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 뭐랄까요? 진짜 그때의 처칠의 모든 인생들을 다 응축시켜서 1940년도에 그냥 빵 터뜨리고 그 빛이 말 그대로 세계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 처칠의 전생애를 뭐 이렇게 저렇게 전기 같은 걸 통해서 보면 뭐랄까요? 정말 진짜 넘쳐나는 재능. 근데 이 재능이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건 너무너무 풍부한데 이것들이 정말 좌충우돌을 뭐 거듭하고 이걸로 인해서 숱한 실패들을 낳기도 하고 그 실패는 처칠이 가진 뭐 재능과 의지 같은 것들이 이해되지 못해서 생긴 것들도 있고 또는 그 재능과 의지가 뭐 잘못된 것이었다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처칠의 인생은 정말 실패와 좌절 뭐 삽질 이런 걸로도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영광과 뭐 천재성, 빛남 이런 것들도 함께 있듯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정말 뭐랄까 오래전부터 저 사람은 진짜 연구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사실 제가 처칠에 대해서 홀릭을 한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이왕 한 김에 뭐 처칠 이야기 두 번 딱 하고 그만두려니까 아까워서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그 처칠을 위한 변명이라고 페이스북에 라이브에 이렇게 졌는데 사실 처음에 지었던 제목은 처칠의 삽질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칠은 뭐 이런저런 실수, 삽질, 뭐 또는 비난, 비판 이런 걸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 처칠의 전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비난, 비판을 받았던 것은 역시 다름 아닌 그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이 갈리폴리는 뭐 저기 아이고 잠시만요. 갈리폴리는 저기 다키스타워에서도 잠깐 지나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챔벌린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챔벌린이 화가 나가지고 너 임마 옛날에 저기 갈리폴리에서도 그래 삽질했잖아. 그러니까 처칠이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내가 갈리폴리에서 내 그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처칠은 그 의회 내에서 갈리폴리로 인한 비난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고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처칠은 갈리폴리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때서부터 정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최고 역적은 처칠의 갈리폴리 실패로 대변될 만큼이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샌드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아마 뭐 완결됐을 겁니다. 그게 있는데
그 샌드맨 드라마에도 갈리폴리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기 인간 마법사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죽음의 신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신을 왜 소환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갈리폴리에서 죽은 내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그래서 죽음의 신을 소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 갈리폴리는 정말 영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숱한 이 당시를 다룬 영화 드라마에서 계속 소환이 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만 영화 드라마가 재밌어진다라는 것들도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제목에서는 안트베르펜과 갈리폴리라고 적어놨는데요. 1914년에 안트베르펜 그리고 1915년에 갈리폴리 이 두 사건은 처칠을 정치적 파산, 정치적 죽음으로 몰고 가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자, 두 사건은 안트베르펜에서 있었던 전투와 갈리폴리 반도에서 있었던 전투, 이 두 전투이고 두 전투 다 모두 영국이 패배한 전투입니다. 패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차 대전 하면은 영화 1917 여기서도 나오기도 하고 막 거기서 참호전 막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1차 대전에서는 추축국 대 연합국의 전쟁이었죠. 추축국이 당시로서는 독일이 있었고요. 독일 바로 밑에 오스트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오스만 제국 요렇게가 한 축이고 그 반대편에는 영국, 프랑스, 저 위에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도 영국, 프랑스 편에 서고 저 반대편에 동쪽에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장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 중간에 있죠. 이 중간에 있는 적들, 이 나라도 추축국들은 양쪽에 군대를 상대해야 됩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쪽, 벨기에, 네덜란드 작은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위에 있고 요렇게 한 축이 있고,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에 영국 군대들이 왕창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양면 전쟁입니다. 자, 이제 이 양면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1900년대 전부터 1800년대 말부터 프로이센의 전략가들은 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프로이센 공국은 이제 강국이 되었어. 군사 강국이 되었어. 이 군사 강국의 제일 딜레마는 양면 전쟁이야. 프랑스와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치고 들어올 거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프랑스가 치고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슐리펜 계획. 슐리펜이라고 하는 프로이센 공화국이라는 자고 프로이센 왕국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이 장군은 그냥 작전 덕후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 머릿속에서 작전 짜고 하는 게 일생의 취미이자 직업이자 덕질이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프로이센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군사작전 면에서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다. 뭐냐? 먼저 있는 힘껏 빨리 프랑스를 친다. 그리고 빨리 치고 난 다음에 프랑스를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병력을 있는 대로 빨리 빼가지고 러시아를 친다. 그러니까 1번은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프랑스를 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친다. 이게 순서고요. 두 번째, 프랑스를 어떻게 치느냐.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 국경선에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의미 없다. 최대한 북쪽으로 돌아서 북쪽을 통해서 치고 들어간다. 그 북쪽 나라가 어디냐 하면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과해가지고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서 낫질하듯이 파리로 진격을 한다. 이게 슐팽기 두 번째의 요점입니다. 첫째는 프랑스부터 먼저 친다. 둘째는 프랑스를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서 낫질하듯이 파리로 진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독일 입장에서 군대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오른쪽 부대가 원을 제일 크게 그리겠죠. 그래서 오른쪽 제일 우익에 있는 부대가 제일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익을 강화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슐펜 계획의 뭐 핵심이라 가지고 우익을 강화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슐펜 계획대로 거의 뭐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프랑스부터 먼저 치냐? 러시아부터 왜 먼저 안 치고?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첫 번째 슐펜 계획 1번이 이제 프랑스부터 먼저 친다 했잖아요. 프랑스가 러시아보다는 국가가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당시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병력의 수송이에요. 병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프랑스는 러시아보다는 작으니까 이때 당시에 프랑스가 먼저 군대를 갖다가 소집해가지고 전장에 투입할 거다. 그러니까 독일은 일단 최대한 빨리 프랑스를 깨. 근데 러시아는 땅도 넓고 행정력도 별로고 좀 허술하잖아. 그러니까 전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치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군대를 다 모으기 전까지 프랑스를 정복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를 먼저 정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낫을 만들어야 돼. 이 거대한 낫의 궤적은 우익에 달려있다. 독일군의 우익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익을 강화하라 입니다. 이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 1차 대전은 약간 달라집니다. 약간. 첫 번째로 달라진 건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막 일단 보내요. 막 보내가지고 소위 독일로서는 동부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동부전선을 러시아와의 전쟁이죠.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사실 슐레펜 계획에서 러시아도 아주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었는데 독일군이 여기에서 그 1차 대전 초반에 완전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러시아군의 뭐 두 개 군단인데 이 두 개 군단을 갖다가 거의 녹여버려요.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타넨부르크 전투인데 이 타넨부르크 전투를 통해서 러시아 전투력을 완전히 팍 깎아버려가지고 러시아가 그 이후로는 이런 그 강력한 견제력을 발휘를 못하게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1914년도에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터지잖아요. 그 전까지 타넨부르크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는 야 이거 전쟁 안 된다. 반전 운동 엄청나게 들어서고 결국 그로 인해서 러시아 혁명까지 터지고 러시아 혁명 터지고 난 다음에 레닌은 혁명의 세력은 이제 우리 1차 대전에서 빠질래 하고 확 빠져버리죠. 동부 전선이 그렇게 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남은 건 서부 전선이죠. 그래서 1차 대전은 서부 전선이 주가 됩니다. 그 서부 전선의 양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영화에서 본 바로 그 참호전입니다. 이 참호는 스위스부터 시작을 해요. 스위스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 해협까지 총 참호의 길이가 1000km입니다. 1000km의 전선이 형성이 돼요. 이 전선이 형성된 건 독일군이 슐리펜 계획에 따라서 낫지를 하려고 갔어요. 낫지를 하려고 갔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전략 실수가 나옵니다.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벨기에한테 발목이 잡힌 거예요. 벨기에는 작은 나라잖아요. 당연히 벨기에는 아주 쉽게 정복하고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독일군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 지체가 있었던 관계로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마른 강 전투에서 프랑스가 독일군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전선이 고착이 돼요. 만약에 마른 강 전투가 뭐 없다. 그럼 2차 대전 되는 겁니다. 그냥 본대는 파리로 쭉 들어가거나 아니면 쭉 파가지고 덩케르크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서부전선도 독일의 승리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한정해서 보면 영국에서 총리는 에스퀴스라고 하는 그 당시 자유당 당수가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그때 당시 나이가 뭐 39인가 49이었을 겁니다. 49살 나이에 굉장히 젊죠. 그 정도면 젊은 나이죠. 로 해군 장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군대의 총사령관은 키치너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이 키치너 장군은 그 영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뭡니까 영화 얘기는 됐고, 어쨌든 키치너가 이제 총사령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세 명이 군사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총괄로는 에스퀴스 총리, 그리고 해군의 처칠, 육군의 키치너,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칠은 해군 장관으로서 뭐랄까 여러 가지 좀 탁월한 점들을 예전부터 보여왔었습니다. 장관하기 전에. 그리고 전쟁이 1914년에 터지는데 1911년도에 처칠은 그런 글을 씁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아마 터질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터진다고 그러면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서 프랑스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사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다 뚫린다. 이거를 1911년도에 그러니까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처칠은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슐리펜 계획을 그대로 예상하고 그 슐리펜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구상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1914년 전쟁이 빵 터집니다. 그때 처칠이 한 게 뭐냐 하면 안트베르펜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이런 작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벨기에 안트베르펜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 우리가 지원군 올 테니까 여기를 끝까지 사수해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막 등등등을 합니다. 이 안트베르펜이 벨기에의 영토에 있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의 국경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해안지대에 있습니다. 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옛날부터 요새 도시였어요. 이 요새이고 여기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쭉 치고 들어와가지고 안트베르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사실 돌아가도 돼요. 뭐 이건 다 평원이니까 돌아가가지고 안트베르펜을 남겨두고 일단 빨리 가. 빨리 프랑스 빨리 치는 게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고선이 잘리잖아요. 여기 중요한 요새 도시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병력들이 나와가지고 보급선을 갖다 뚝뚝 잘라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안트베르펜을 점령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근 한 열흘 정도를 갖다가 엄청난 포격을 퍼부어가지고 억지로 점령을 합니다. 결국은 뭐 안트베르펜은 점령이 됐으니까 처칠은 실언을 한 게 되죠. 우리가 너희들 구하러 갈 테니까 여기서 끝까지 버텨라 라고 했는데 구하러 가지도 못했고 끝까지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파견되어 있던 여기 영국군도 많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영국군 뭐 다 포로되고 죽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첫 번째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안트베르펜 사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부 전선의 고착이라도 가능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쭉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이제 전선이 고착되어 있는데 방법은 두 개입니다. 이 전선을 넘어가는 거, 이렇게 우회해서 넘어가는 것과 정면으로 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다 끝까지 참호가
참호의 전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전선에서 안트베르펜이 만약에 진짜로 사수는 불가능했습니다만 사수가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로의 경주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바다에 일찍 닿느냐. 그래서 거기를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삼는 애가 이긴다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승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트베르펜은 여기에서 처칠의 최초의 뭐랄까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이었었는데 사실 이걸 요즘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20세기 넘어와서는 그때 그게 정말로 중요한 판단이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1차 대전이 최소한 단기전으로 그냥 독일이 이기는 걸로 끝나지 않았던 힘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걸로 처칠이 1차 타격을 받습니다. 2차 타격이 결정타인데 그게 바로 갈리폴리입니다. 갈리폴리는 터키에 있고요. 터키는 터키의 영토는 3%의 그 유럽 영토와 97%의 아시아 영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의 유럽 영토가 이스탄불 또는 콘스탄티노플 여기고요. 이스탄불 이랑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 여기죠. 이 반도 이름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터키의 본토 여기와 해협으로 딱 갈라져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요 밑에 해협이 이런 길게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걸 이제 다르다네스 해협이라고 그러고 요 해협선 요걸 따라서 이제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가 갈리폴리 반도입니다. 갈리폴리 반도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콘스탄티노플 점령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라. 요게 사실은 처칠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왜? 전선을 우회하자는 거예요. 서부 전선이 참호전으로 무려 1000km짜리 참호가 양쪽으로 쫙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참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정면으로 있는 대로 돌진해가지고 돌파한다. 이걸 1년 넘도록 해봤는데 기관총, 철조망, 늪, 진흙발 이런 것 때문에 택도 없도 안 된다. 이걸로 애들이 너무 많이 갈려 나간다. 죽는 건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되냐.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측면 돌파를 해야지. 측면 돌파 어디? 최초의 측면 돌파의 구상이 안트베르펜이었는데 두 번째 측면 돌파는 그럼 밑으로 돌아가자. 밑으로 돌아가는 게 첫 시작이 콘스탄티노플인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수도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오스만을 돌려놓으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스만이 그동안 점령하고 있던 발칸 반도의 각 국가들이 다들 영국, 프랑스 연합군 편에 다 붙을 거다. 그게 어디냐? 첫 번째로 그리스. 오스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국가들이죠. 그리스, 불가리아, 이쪽 동네 있지 않습니까? 불가리아, 그 위에 또 어디냐? 아무튼 이쪽 동네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그간의 식민지를 했던 국가들이 아니 오스만 제국 식민지 독립하겠다고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럼 발칸 반도의 불길이 어디로 가겠냐? 오스만만 태우고 말겠느냐? 그 부대에 이끌고 독일까지 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독일은 3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부 전선에 프랑스와 붙어야 되고 동부 전선에 러시아랑 붙어야 되고 남부 전선에서 그리스, 불가리아 연합군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면이 다 막혔으니까 보급선이 다 끊기는 거죠. 그럼 이긴다. 이게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처칠은 이 분명하고 명백한 작전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우기고 우겼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키치너라든가 에스큐스한테 설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서부 전선이 얼마나 급한데 여기 부대 어디 있다고 이걸 빼가지고 갈리폴리로 간다고 그러냐. 안 된다. 육군에서 그래서 계속 이걸 주저를 해요.
처칠 저 새끼는 왜 저러냐 이런 게 훨씬 컸습니다. 처칠은 당시에 이제 자유당 당시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유당이니까 자유당 정권인데 원래 보수당에서 있다가 자유당으로 당을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당에서는 무조건 엄청나게 싫어하고 자유당 내에서도 아니 저 보수당이 온 애 아니야. 정치력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키치너도 뭐 사실 처칠이 하는 말을 그냥 귀등으로 많이 듣고 아니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해군 단독으로 이 작전을 수행하려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인명이 뭐 거의 10만 명 이상이 갈려나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아니 네덜란드란다. 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연합군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합쳐서 AN 그래서 안작 부대라고 하는데 안작 부대가 여기서도 엄청나게 갈려나갑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둘 다 갈리폴리에서 안작 부대가 거의 뭐 엄청나게 죽어나간 이 날이 전몰장면 기념일 이런 날로 기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리폴리가 결정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결국 뭐 거기서 거의 뭐 20만 가까운 병력들의 사상자가 나오고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터키 군들 아니 당시 오스만 군이죠. 오스만 군이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요새화된 적의 진지를 당시 어떤 그걸로 못 깨는 거죠. 여러 뭐 지형 지물도 뭐 분리하고 뭐 그래서 고생만 하고 사람만 엄청나게 죽고 결국은 갈리폴리 작전이 실패합니다. 이걸로 영국 국민들은 갈리폴리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아야 되겠죠. 희생양은 1번 무조건 1번은 처칠입니다. 처칠 저 새끼는 더 이상 날려라. 더 이상 저 새끼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각에서 잘리고 어디 뭐 랭카스터 공장령 뭐 영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너 가서 시골 가서 놀아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갈리폴리 실패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거의 처칠 하나한테 집중을 시켜가지고 처칠은 그때 박살이 나죠. 당시로서는 영국으로서는 이걸 정말 처칠 때문에 졌다라고 이렇게 뭐 평가를 해버리고 실제로 처칠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첫 사회생활을 군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초급 장교 시절부터 초슈퍼 인기 스타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 군사적 재능은 뭐랄까 판을 엄청나게 넓게 보는 그러니까 일국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그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처칠은 그런 자신의 천부적인 군사적 재능을 그대로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걸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2차 대전 당시의 처칠은 수상이 됩니다. 그것도 전시 거국 내각에 모든 당들 중에 자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적이라고 하는 애들까지 다 내각이 들어와서 내 말 들어. 그래서 거의 전권을 수여받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당시 처칠은 그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사 3인방 중에 한 명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로 2차 세계대전 때의 처칠은 그 뭐랄까 정치력이 만렙인 상태에서 수상이 됩니다. 근데 이때의 처칠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권력 기반이 정말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수당 입장에서
처칠은 원수 중에 원수고 저 우리 당의 배신자가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고 이런 꼴을 보면 안 되죠. 배신자는 배신자의 말로가 있다. 처단당해야 된다. 그래서 전시 거국 내각, 우리 보수당도 자유당 내각에 참여해서 당신 자유당의 지도에 적극 협력하겠소. 딱 하나만 지켜주쇼. 뭐? 우리 당의 배신자, 저 윈스턴 처칠 저 새끼는 날려야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처칠은 그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처칠이고, 처칠은 이때 당시에 자기의 일로 뭐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걸로 까입니다. 이걸로 까이고 이걸로 인해서 야인 생활 10년 하고 뭐 그동안에 뭐 시골 동네 집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뭐 벽돌 쌓기 하고 뭐 그림 그리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세월을 났고, 그러고 1930년대가 돼서 히틀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히틀러 욕하느라고 10년 보냅니다. 히틀러 저 새끼 미친놈, 히틀러 저 새끼 미친놈, 뭐 이 소리 하느라고 10년을 보내고 1940년도에 결국 서부전선 전쟁이 터지자 딱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빛나게 된 건 1940년 5월입니다. 즉 덩케르크의 30만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영국의 끝없는 항전 의지를 불태울 바로 딱 그 순간을 위해서 처칠은 그 이전에 60년을 준비를 한 거죠. 그 60년의 준비 기간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갈리폴리의 실패였고,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안트베르펜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군사적인 그 전략에 통달해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게 설득에도 실패하고 실행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실행에도 실패해서 결국 전투에서 지고 자기의 정식 생명까지 날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1차 대전의 참호전인데 이 참호전이 지루하게 4년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소모전으로 해서 누가 먼저 소모되느냐의 게임이 돼가지고 그렇게 너무 끔찍한 전쟁이 돼버렸었는데, 처칠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짓을 어떻게 계속하냐. 그러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북쪽으로 타개하든 남쪽으로 타개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만약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땅 위를 떠다니는 배를 만들면 된다. 육상을 떠다니는 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탱크입니다. 탱크의 개념을 처칠이 제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키친한테 배를 만들라고. 배를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육상을 지날 수 있는 배를 만들면 된다. 이 거대한 배를 전함을 만들어서 참으로 갖다 뚫고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웬 개소리냐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 발상 자체가 천재적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고, 사실은 처칠은 뭐 유명한 연설 장면이라든가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승리의 V자 이런 것들로 유명하긴 하지만서도 사실 처칠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것은 전쟁 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어떤 전략적 구상이 먹혀들지 않고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한동안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를 갖다가 거의 뭐 정치적 파산 상태로 버텨내야 됐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뭐 경제 방송이라고 제목 걸어놔놓고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뭔들 어떻습니까? 뭐 재밌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